자, 저희 합격자와 함께하는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투혼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현강 학생들에게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서 선생님 PPT에 올렸고요. 미처 내가 사전 질문에 응하지 못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진학한 학과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희망하는 학과가 뚜렷하게 없을 때 어떤 것이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전적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철학과 미학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우리 중범이는 말하자면 경영학과는 아니었는데 정예과였는데 경영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문하고 사회에 지금 한 분씩 계시는데, 전공이 명확한 친구도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학과 결정할 때 원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이 의도가 인원수로 결정해야 되느냐 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질문하신 분이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인원수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진짜 공부하고 싶은 걸 하느냐, 그 질문이었던 거죠. 인원수가 많은 건 경영인데 경영을 선택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공부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옳으냐, 그건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진학할 학과를 정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진학할 학과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있으신지. 저는 사실 첫 번째 질문에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진학할 학과가 좀 뚜렷한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를 하고 싶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린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바꾸기는 했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학과들에서 많이 벗어나지가 않았었고요. 저는 만약에 그 정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원이 많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이 편입 준비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티오를 많이 뽑지 않는다는 거라서 제가 딱 이맘때쯤 굉장히 현타가 왔었어요. 이거 전국에서 한 명 뽑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상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정원이 많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옳은 처사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논술을 보시고 이제 면접을 보고 끝까지 갔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일단 면접에서부터 굉장히 달라요. 정말로 이것을 원해서 온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약간 아닌 친구들은 되게 다르고, 교수님들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정성을 물론 꾸며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답은 하고 싶은 거를 근데 이거 너무 안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야, 하고 싶은 하고 거 싶은 해라. 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 여기 맨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래도 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남들이 다 하는 거보다는 이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중요한 거 잘 할 수 있는 것. 나는 막 뭐가 너무 멋있어서 하고 싶지만 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네. 처음에 이 친구 왔을 때 상담할 때 전적대가 경제학인데 철학을 쓴다고 해서 제가 화들짝 놀랬던, 아니 왜 그 좋은 학과를 버리고 철학? 철학도 매우 훌륭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원도 적은데. 제가 그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경제학과를 갔는데 제 전적대의 경제학과는 나쁜 학과가 아니었어요. 좋은 학과였고 똑똑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제가 너무 과가 적성에 안 맞아서 저는 편입을 결심한 타입이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갔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울었어요. 계량경제 시간에 진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막 울고, 너무 힘들고, 이 시간에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텐데 안 맞는 옷을 입고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서, 네, 학과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확률도 무시할 수가 없겠지만 2호의 3도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잘할 수 있는 거를 고르시길 바래요. 오케이. 준범수는 어떻게 생각? 준범이는 정예과였기 때문에 학과 뽑는 인원도 물론 경영경제보다는 적지만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첫 해에는
당연히 전적대하고 동일한 과를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저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예를 쓰는 거를 걱정을 안 했고 두 번째 도전할 때는 저는 따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경영을 쓴다고 하길래 당연히 저는 그래 인원수 많은 거 선택하자 였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좀 결과주의기는 하지만 마이크 좀. 결과주의기는 하지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차피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그동안 편입 경쟁률 보시면 미니멈이 35대 1이래요.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랑 상관없이. 뭐 걔네가 12명을 뽑든 30명을 뽑든 그게 1차에서 뭐 예를 들어 3배수를 뽑는다 하면 하나 뽑는 학과는 3명인데 12명 뽑는 학과는 36명이니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결국 나눠서 보면 어차피 35명 중에 한 명은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되게 경쟁률이랑 선발 인원을 보고 뭐가 더 유리하겠지, 뭐가 덜 유리하겠지를 판단하는 게 저는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과주의적으로 보면 너는 경영 선택해놓고 왜 우리한테는 그거 괜찮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저도 연대도 42대 1인가 그랬고 고대도 45대 1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요. 저도 42명 중에 1등을 해야 되고 45명 중에 1등을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막 그런 숫자를 보기보다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순수 학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치외교학 원래 출신이니까 제가 원래 정치외교학을 학부 입시 때 지원을 했던 건 제가 진짜 정치 철학이 하고 싶었어요. 뭔가 사회적인 이상을 제시하고 막 그래 뭐 현실은 그렇게 가지 않겠지만 나는 그래도 그런 방향이 어딘지 밝혀주는 사람이 되겠어라는 되게 열망이 있었는데 그런 순수한 학문적인 열망이 있어서 지원을 할 때도 그냥 저 정치학 재밌어서 이게 아니라 정치학 내에 정치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공공선에 관한 연구가 진짜 하고 싶고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어와서 무슨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그 정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일단은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학과가 첫 번째 유형은 이제 그런 순수한 학문적인 열망을 가질 수 있는 학과이거나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렇게 연구하고 싶은 학과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공을 가지고 뭔가 직장을 구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과가 명확하면 그걸 선택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영을 선택했던 이유도 제가 첫 번째 편입 입시를 실패하고 나서 인턴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경영의 기역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처음 보는 용어들 진짜 많고 막 오퍼레이션스가 뭐고 막 세일즈가 뭐고 이런 거 다 처음 보는데 이런 것들 거기서 일하는 이제 팀 리더분들 매니저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와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배웠지? 막 스킬셋도 어마어마하고 막 지식도 진짜 많으니까 막 전략 회의를 하는데 막 이런저런 막 아이디어 쏟아져 나오고 이러니까 되게 재밌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저런 거 배워보고 싶어 해서 경영으로 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자기소개서 얘기를 풀 때도 진짜 쉬웠어요. 실무를 먼저 해보니까 이거 이론 배우니까 진짜 나중에 도움되는 건데 직접 목격했다. 근데 나도 이거 되게 하고 싶고 재밌고 할 생각 충분하고 열심히 할 거고 연구하고 싶은 주제도 있으니까 나 받아달라 라고 얘기하기가 진짜 쉬웠거든요. 그래서 좀 취업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분야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전공에 해당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단순히 네임밸류 때문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전공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통해요. 그게 그 왜 저희 막 입시에는 막 스나이핑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낮은 경쟁률 이제 있는 곳에 어떻게 운으로 비집고 들어가고 그런 게 조금은 가능하잖아요. 막 수시 전형이 여러 개니까. 대입 때는 가능하죠. 네. 근데 없어요. 논술은 그게 다 35대 1이 넘기 때문에 정말 경영 높을 때는 85대 1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터져도 막 100대 1 근처로 가는 거고 안 터져도 35대 1이기 때문에 그런 운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어차피 다 힘들다면 내가 명확한 스토리가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1차를 붙었을 때
막 자기소개서 얘기하기도 쉽고 학업계획서 쓰기도 쉽고 면접에 가서도 무슨 말을 물어봤을 때 난 명확한 이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을 선택하시는 게 처음부터 저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불안해요. 그게 막 4명 뽑는 학과 쓰는 12명 뽑는 학과 쓰고 싶지만 근데 사실 그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그냥 현실을 보면 어차피 똑같이 몇십 대 1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한 건 여러분들이 명확한 거기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그런 학과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제 학과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아주 그 현실적인 얘기 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공인 영어 점수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도 꽤 많이 물어보는데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학원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 게시된 건 학원에서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올려놓은 게 절대 아니고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냐? 그렇지 않으면 고고익선일까? 이거 해마다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여루 어때요? 이게 사실을 명확히 제가 알 수는 없어서 이렇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한선을 넘기면 고고익선은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애초에 저는 항상 맨 처음에 여기 편입을 생각하고 왔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영어에 집착을 할까? 국어 국문학과를 가도 편입 영어를 봐요? 대체 왜?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학교를 제가 한국에서 안 다녀봤으니까 와보니까 알겠는 게 원서를 정말 많이 읽는 거예요. 어느 과를 가시든 정예를 가시든 경영을 가시든 그리고 힘들어요. 그거는 저희 학교의 친구들 다 어려워하는 일이고 저도 보고 이런 걸 읽어야 돼서 그걸 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단어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이 점수, 그 입시에서 점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또 하나가 그 서울대 서울대 좀 특이하게 면접을 먼저 보고 지필고사를 봤는데 면접을 보고 이제 1차에서 뽑힌 친구 4명이랑 이제 지필고사를 봤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까지 시험을 보는 그런 좀 긴 일정이었어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그래도 유학생 출신이고 열심히는 안 했지만 텍스 이 정도면 높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저보다 높은 거예요. 몇 점이었지? 막 560, 70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안 괜찮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저도 집에 와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안 될 건가? 막 저렇게 더 잘난 애들이 있구나 했는데 결국은 그렇죠. 그거는 그냥 어떠한 컨디션이고 진짜 필요한 거는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면접?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원서를 읽는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 와서 리딩을 내줬는데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지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확인 지표라서 이게 더 잘한다고 무슨 영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하한선 넘기셨으면 논술이나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준범이는 좀 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죠. 합격생들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완전 동의해요. 그냥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하한선 넘겼다 그럼 이제 버리시면 돼요. 그 유효기한만 잘 살피시고 혹시 너무 예전과 사용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겹치니까 겹치지 않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주변에 이제 그 편입을 하고 나면 편입생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말 만점 가까이 받은 애들 정말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아무리 적게 뽑아도 이제 다 모아놓으니까 수십 명 되잖아요. 그 중에 만점 가까이 막 탭스 막 500점대 한두 명?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다 미니멈이고 나머지 시험을 잘 봤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변 사례로 경험적으로 이제 추론해보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인 것 같은데 하한선 넘기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국제학부 쓰시는 분들인데 이제 연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쓰시거나 뭐 경희대도 그 국제학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쓰시는 분들 고려대는 근데 한국어 논술이고 이제 연대는 영어 논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좀 예외예요. 그분들은 토플 고득점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거예요. 그건 일반 입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영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수업 때 영어와 관련한 자료를 냈을 때 이해할 수 있니를 테스트하고 싶은 건데 국제학부는 A부터 Z까지 다 영어예요. 모든 수업 과정이. 그래서 영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곧 수학 능력이랑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나머지 과들은 여러분들이 그 학과의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뭐 제가 경영이니까 재무, 회계, 뭐 전략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만점자라고 해서 더 잘하고 최저 간신히 넘겼다고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학교들에서 미니멈을 요구를 하는 건 이제 대부분의 자료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들이 영어로 나와요. 원문으로만 줘요, 교수님들이. 그러면 그걸 읽어야 돼요. 일일이 다 해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언더스탠딩을 가질 수 있는 정도만 갖추면 되고 그 정도이겠다라고 생각한 수준을 하한선으로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딱 그것만 하시고 국작부가 아닌 이상 그냥 넘어가시는 게 어차피 1차는 여러분들이 만점이든 만점이 아니든 논술이기 때문에 서울대 학사 편입학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좀 영어에 대한 걱정은 조금 놓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고익선 아니라는 거. 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논술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 영어 공부와 논술 공부의 비중. 이거는 아마 편입 영어일 것 같아요. 이 질문한 친구는. 편입 영어 하시는 친구라면 영어 공부가 굉장히 파이가 크고요. 이거를 말하자면은 편입 영어일 때와 공인 영어일 때 두 개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인 영어 점수 취득 후에 준비를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공인 영어와 논술하고 같이 하는 게 낫냐. 지금 이게 더 맹점인 것 같은데 이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저는 특히 지금 이 시점이 된 상황에서 7월이니까 공인 영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는 마련을 해놓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너무 불안하잖아요. 편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과의 싸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TO도 원체적고 정확히 어떤 지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합격을 한다, 이건 안 된다, 이게 없으니까 자기의 불안감과 싸우고 멘탈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직 내가 이 지원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면은 조금 힘드니까 저는 이게 좀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논술을 놓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논술은 또 영어랑도 비슷하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빵 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제 대학에서는 뭐 날벼락 이렇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논술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마 이 주모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원에 나와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학원에 나와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쓰고 뭐라고 하죠? 검토를 받고 막 이런 거를 한다고 치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게 막 너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대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한 걸 계속 보고 저는 이게 아마 임국현 선생님이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러 다닐 때 해주신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고시였나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수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1부터 뭐 10까지의 책이 있으면 1을 띄고 나서 이제 2를 보는 게 아니라 1을 띄고 2를 보기 전에 1을 한 번 더 보고 2를 보고 3을 보려면 1, 2, 3을 보고 이런 식으로 앞에를 계속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저는 그것을 서울대는 전공시험을 보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버릇처럼. 그래서 영어 점수를 먼저 이렇게 내가 내야 된다라는 것을 살짝 우선권은 두되 논술은 그런 식으로 처음 했던 게 너무 아득해지지 않게 나중에 막 이제 11월 돼서 그런 논제가 있었나요? 이러면은 약간 좀 그거야말로 또 불안해지니까 얘는 까먹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복습을 하면서 영어를 일단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이 얘기인데 처음 듣는데 그럼 지나간 논제를 계속 복습했어? 그렇게 성실하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한 10월 막 이렇게 때쯤에는 이제 이제 클리어 파일에 그거를 다 넣어놓고 앞에 이렇게 어떤 친구가 하는 거 보고 따라했어요. 그때 이렇게 클리어 파일 앞에 이제 그 논제가 있잖아요. 뭐 거짓말, 선행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렇게 딱딱 해놓고 보면은 생각이 날 정도로는 복습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지문이었고 그래, 그게 중요해. 그때 맞아.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었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이 나게 해야지. 그런 준비를 했었구나. 이거는 뭐라도 한번 해야죠. 해보세요. 난 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거를 선생님 수업할 때 굉장히 결정적인 논제였는데 지나가다가 또 그와 굉장히 비슷한 논제인데 애들이 새로워요 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 왜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잖아, 기억 안 나? 그러면 이걸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한 번씩 복습이 진짜 필요한데 하셨어. 근데 이렇게 해도 몰라요. 맞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약간 이러고 있는데 이게 시험 때는 또 이제 아마 국현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슈퍼 파워가 나오면서 기억이 좀 더 잘 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더듬을 게 생기는데 이제 그걸 안 하면 전 더듬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더듬을 것도 없어서 그냥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파일이 그냥 뭐 누가 거기 언제 나왔었잖아. 제가 그 생각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거였어요. 딱
털리고 나왔는데 발표가 그때 국회의원 쌤이 그 논제 그거 나왔네 약간 이랬을 때 정말 내가 너무 죽고 싶겠다 이래가지고 복습을 했었는데 예, 그런 정도로 지금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준범이는 편입 영어 두 분 다 편입 영어 안 했죠? 저는 편입 안 했어요. 안 하셨. 그냥 시험만 한번 봤어요. 시험만 공부는 딱히 안 한번 하고. 보셨대요. 그래서 편입 영어를 모르시지만 알 거예요. 준범이. 네, 일단은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할게요. 이거 질문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까 1번 저번 질문이랑 연관이 돼요. 계속 최저 하한선 맞췄는데 높을수록 좋을 것 같으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버리세요. 하한선 맞췄다면 버리세요. 근데 하한선만 맞추면 된다는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공인영어 점수 올리려고 12시간씩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논술도 그렇고 공인영어도 그렇고 꾸준함의 싸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단어 꾸준하게 외웠어요. 그게 진짜 말과 행동이 다른 건데 하루에 단어 약 5개씩 꾸준하게 외우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냥 얘기하면 쉬울 것 같지만 맞아. 빼먹지 않고 하루에 5개씩 온전하게 외운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서 하루에 예를 들어 아직 공인영어 점수 못 얻으신 분들은 한두 시간씩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공부하고 되는 대로 시험 보시고 그래서 미니멈 딱 맞췄다 버리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논술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취득 후 준비, 함께 준비하면 무조건 함께 준비. 함께 준비하세요. 다만 포커스는 논술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동의해요. 편입 영어 제가 사실 좀 기고만장해져서 실수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해에 한국어 논술 다 준비해놓고 갑자기 영어 뽐뿌가 와가지고 언더우드 영어 논술 봤다가 털렸어요. 근데 그때 서강대 편입 영어도 봤거든요. 제 친구가 서강대랑 언더우드를 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실력 정도면은 그냥 대충 가서 붙어 이래가지고 그 말을 기고만장하게 거만하게 짝이 없죠. 가가지고 딱 시험을 봤는데 농담이 아니고 40문제 중에 2문제 풀고 38문제를 맥락 추론도 못하고 그냥 냈어요. 줄 세워서 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OMR을 줄 세워봤어요. 진심으로. 이게 제가 영어를 진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어로 막 토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제가 영어는 사실 별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개 털렸어요. 정말 편입 영어도 개 털리고 영어 논술도 개 털려가지고 그 편입 영어와 논술 공부의 비중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병행은 하시되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논술이 아니라 그 단어를 많이 외우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단어를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38문제를 못 푼 이유가 모르겠어요, 단어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이제 대학 가는 SAT 시험이랑 대학원 가는 GRE 시험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Advanced Vocabulary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복화들이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토익에서 토익 800점을 고전하고 있다 하고 하면 편입 영어를 단시간에 못해요. 단어 외울 게 막 몇만 개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편입 영어랑 병행하신다 그러면 하루에 꾸준하게 막 10 to 10 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외우세요. 하루에 10개씩 20개씩 꾸준하게 외우시고 논술은 하루에 3-4시간씩 사실 여기서 한 번씩 연습하고 제대로 집중해서 쓰고 가고 피드백 받고 하는 것도 사실 충분해요. 다만 실력이 안 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피드백 받고 그냥 그랬구나 이러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복습하신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다 쓰진 않았지만 저도 클리어 파일에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따라서 이제 다 일일이 꺼내서 다시 복습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흰 A4 용지에다가 자주 반복되는 실수 빈도를 다 표시하고 그거를 유형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는 수업에 와서 샘플 글 쓸 때마다 그 리스트 생각하면서 썼어요, 글을. 네,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중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계속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비중은 뭐 10시간을 어떻게 나눌까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전체 한 5시간, 6시간만 쓰세요, 하루에. 한 2시간 단어 외우고 편입 영어 유형에 익숙해진 데 쓰시고 나머지 4시간은 논술 여기 수업 듣고 쓰고 복습하고 하는 데만 충실하게 쓰셔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N수가 아니잖아요. 무슨 수능 저희가 6과목 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한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이 자리에 사실 이 친구가 고대는 붙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대를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스카이를 완성하려고 고대 경영을 초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기말고사, 중요한 기말고사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여름방학에 한 번 더 하면 다시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그 친구는 편입영어하고 논술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편입영어가 9였고 논술이 1이었대요. 이렇게 복습을 하는 친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그 친구도 분명히 복습을 했을 건데 편입영어가 너무너무 할 게 많고 결국 돌이켜보니까 편입영어에 비하면 논술 준비는 거의 안 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편입영어 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논술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공인영어 점수에 대한 얘기 좋았고 자, 다음 질문에 논술과 영어 공부 외에 편입을 위해 그러니까 이거는 논술을 위해서 편입을 위해 그러니까 편입 합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영어 커트라인이 필요하고 논술 시험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편입을 위해 준비한 거 있어요? 네, 저는 편입을 위해 준비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있어? 왜냐면 저는 그걸 했으니까 전공 시험을 봤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논외로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국경 선생님도 이제 아마 일찍부터 오신 친구들은 처음부터 들었을 텐데 이제 내가 학과를 선택을 하잖아요. 물론 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TO가 안 뜰 수도 있고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데 이제 그 학과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좀 그래라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예를 들어 제가 원래는 국어국문학과를 가려고 좀 생각을 해서 국어학 개설을 샀어요. 그건 좀 손해를 봤죠. 금전적 손실? 그렇지만 그걸 읽으면서 약간의 그 뭔가 지식이 좀 쌓이고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입모양이 어떻다더라. 너네 그런 거 배우지? 이런 거 아는 척하고. 근데 중간에 바꾸기도 했고 이제 저는 좀 이르게 이제 철학이나 미학으로 전향을 해서 이제 그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국어학 개설을 받기 때문에 국어 국문학을 포기했을 그렇죠. 수도 있어. 이것은 아니다. 약간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되게 좋잖아요. 이미 전공책을 딱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뭐 좀 약간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처음 전적대 학부를 선택할 때 저랑 같이 입시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실러버스를 찾아보고 커리큘럼을 찾아보고 전공서가 뭔지를 찾아 읽어보고 이런 걸 보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생각이 없는 채로 약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난이다 약간 이랬어요. 그냥 좋은 대학교 가서 경제학과 가고 그런 데 가면 되지 왜 저래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하던 게 100번 1000번 옳았던 거예요. 보고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빨리 중요하죠. 아니면 빨리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 더 재밌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지금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영학과를 갈 거면 뭐 그 경영 쪽에 있는 책도 읽고 이제 기사나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게 다 차곡히 쌓여서 나중에 면접을 볼 때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을 교수님들은 굉장히 이골이 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고려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제 저희 학교에 가서 이제 저를 면접하신 학과장님이나 뭐 이렇게 다 얘기를 나눠보면 수시 면접도 그렇고 편입 면접도 그렇고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건 진정성이에요. 왜냐면 대학교를 지식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뽑을 때 그냥 좀 똑똑하니까 너도 와서 좋은 학위 따가렴 약간 이게 절대 아니라 똑똑한 애를 데려와서 우리의 이 지식 공동체에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기여하는 그런 인원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학자들이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뭐야 미학하고 싶지도 않은데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무리 얘가 똑똑하고 야망이 있어 보이고 그래도 약간 정 떨어져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공 관련한 독서라든지 뭐 책 읽어보고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되게 중요해요. 약간 똑같은 국어국문학과라도 뭐 연대랑 고대 커리큘럼이 아예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좀 찾아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준범이는 딱히 준비한 거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막 원서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 자료 많이 읽고 그냥 그런 걸로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두 가지 얘기하자면 하나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소서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소서 스토리를 어떻게 풀 건가를 지금부터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나중에 나는 급하게 그냥 쓰면 잘 되던데 착각이에요 진짜. 그게 미리미리 생각해서 브레인스토밍 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푸는 거랑 나중에 급하게 가가지고
모범 자소서 딱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느껴지지. 그리고 그게 진짜 첫 두 문장 읽으면 이제 느껴져요. 이게. 음, 진짜 신기한데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소서 스토리를 쭉 풀 수 있도록 그거에 맞는 경험들도 지금부터 조금씩 하시고 아까 말했지만 이게 12시간씩 공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남는 시간들 활용하셔서 이런저런 활동들 많이 하세요. 그런 관련한 것들. 그래서 그게 하나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굳이 논술을 위한 공부라고 할 건 없지만 책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 독해 연습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독해 연습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 뉴스 기사 읽으시잖아요. 그 휴대폰으로. 그러면 저희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보면 헤드라인 읽고 위에 두 줄 읽고 끄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리고 이 기사의 논지가 뭔지를 한 번씩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희가 한두 문단 넘는 글을 읽는 연습을 진짜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독해력이 진짜 떨어져요. 저도 제가 스스로 느껴서 사실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저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편입도. 그 처음에 왔을 때 글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문단밖에 안 되는데. 집중이. 그래서 약간 스스로 조금 그 소위 현타가 왔어요. 진짜로 내가 뭐 하는 건가. 제가 정치학 공부하는데 내가 원서 이만한 거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두 문단이 지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책을 읽는 게 답이 아니에요. 굳이 책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긴 글을 해독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지. 그래서 좀 평소에 읽으시는 글들을 이제 빠르게 스킵하기보다는 좀 논지를 한 번이라도 좀 상기시키시면서 꼼꼼하게 읽는. 네, 나만의 약간 독해력을 좀 늘리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평소에 할 수 있는 노력들 같은 거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좋은 것 얘기예요. 같아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집중해서 진득하게 글을 읽는 연습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논술 시작 시점이 언제였는지 일단 먼저 여루는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제가 아마 4월 달에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왔던 것 같아요. 4월. 4월 달쯤이었고 그때 그 되게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4월에 따로 반을 구성해서 그때 4월 달에 그 최소한 논술 준비 기간은 얼마 정도이면 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질문이 답하기가 난해한 게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딱 보고 그러네. 그래도 내가 문식력도 좀 있고 글을 조금 써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 천천히 들어와도 괜찮겠지만 원체 내가 글 쓰는 거를 좀 버거워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들어왔고 저는 외국에서 공부했지만 한국어가 더 쉬운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한국어 글쓰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비문학 글쓰기는 다만 많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웠고 맨 처음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간을 말씀드리면 이제 4월부터 이제 끝까지니까 꽤 오래 9개월 했는데 논술 실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비약적으로 늘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와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썼던 이제 똥글 빼면 이제 조금 나아진 글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낮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늘지 않는다. 네, 비약적으로 늘지 않아요. 갑자기 막 여기 학원에 뭐 2달 다녔다고 해서 얘가 막 일필이지로 막 글을 쓰고 이럴 리가 전혀 없고 아무리 잘 쓰던 친구도 어느 주에는 못 쓰고 어느 주에는 잘 쓰고 이런 게 계속 있고 다만 넓게 그래프를 잡고 오면 오르고는 있겠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게 약간 글 쓰는 것도 제가 보기엔 관성이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쓱쓱 나오려면 매일매일 쓱쓱 썼어야 돼요.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도 4월 달에 한번 쓱쓱 써고 아유 이 시험 굉장히 쉽구만 이런 다음에 한 12월에 시험장 들어가면 그 타임어택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준범이는 혹시 저는 2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 6개월 남짓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가 3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쳐서 9개월이기 합쳐서 때문에 9개월 마치 합격을 하려면 9개월 해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뭐 3개월 만에 합격하실 분들은 합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최소한 논술 준비가 얼마나 돼야 되나요? 사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대답을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나중에 뭐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기간별로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6개월 했을 때 첫 해랑 두 번째가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첫 번째 해에는 유형이랑 이제 이 논술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익히는데 되게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피드백을 할 때 뭐 잘 쓴 글들이 많긴 했는데 갈수록 늘니까 많기는 많은데 막 글은 잘 썼는데 포인트를 놓쳤다거나 좀 큰 그림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제가 막 이러저러 인턴을 하면서 이거를 병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없어서 마지막 2개월 반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훨씬 더 편안한 마인셋으로 준비를 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이 오히려 조금 어그러질지언정 포인트는 제대로 다 잡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되게 처음부터 막 여러분 그 논술 쓰실 때 타이머 딱 누르고 바로 읽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약간 타이머 누르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훑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가 뭘까부터 잡으려고 훑고 핵심 아이디어가 이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디테일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저는 큰 그림부터 접근을 먼저 하려고 보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디테일을. 두 번째 해에는. 첫 번째 해는 진짜 그냥 처음에 시작하면 바로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랬는데 좀 그게 저한테는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내 말씀드리지만 엉덩이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9개월이 우연의 일치라서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정말 그냥 꾸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매번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나가실 때마다 내가 오늘 쓴 글에는 언제 막혔나? 어디서 막혔나? 왜 막힌 것 같나? 뭐가 나한테 달랐으면 이번에 안 막혔으려나? 그다음에 내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내고 가시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다음 주 피드백 나한테 뭐가 올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내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 돌아보다 보면 뭐 다음 주에 교수님이 이거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좀 느껴질 게 있어요. 그리고 내 예상이랑 다음 주에 교수님 예상이 다르면 그 부분이 이제 공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잘 쓴 거의 기준이랑 교수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잘 쓴 거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면 내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잡아서 어느 정도 이제 교수님의 기준이랑 일치하게 되면 그 후에 파이널 기간 동안에 쓰는 것들은 그것들만을 의식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아주 좋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어느 정도 뭐 정답이라는 게 없지만 어쨌든 좀 온전한 답안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아요. 타이머 얘기해서 나온 말인데 네. 처음에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그 시간 어떻게 했는지 평소에 저는 시간 지금 상태에서는 시간 타이트하게 재고하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서 여루하고도 그 얘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시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얘기했던 솔루션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시험장 가면 불사의 어떤 힘이 생긴다. 그래서 미친 듯이 시간을 딱 맞춘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의심 장난 아니었어요. 어땠는지 언제쯤부터 시간이 좀 얼마나 걸렸고 평소 연습할 때 언제쯤부터 시간이 좀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그러게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스스로가 너무 우스운 게 불과 딱 1년 전만 해도 여기서 이제 슈린이 있고 우와 이러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써지고 나는 빠가다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시간은 항상 모자랐어요.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모자랐고 모자라지 않는다면 그거죠.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이제 나는 써야 되니까 더 이상 생각은 할 수 없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시간이 안 모자라는 거고 생각하자면 한없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논지가 이거 같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국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아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간을 딱 잘라서 하는 게 오히려 사고를 가두는 게 되는 것 같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이제 아까 준보님이 말씀하신 거랑 어쩌면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좀 보여요. 약간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얘가 어떤 뉘앙스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조금 보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이제 빌면서 약간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이제 너무 뭐랄까 그 글에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딱 보고 이제 생각을 빠르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하려면 꼼꼼히 알아야 빠르게 하잖아요. 뭐 집을 빠르게 짓는다고 쳐도 집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빨리 짓지. 막 여기부터 막 빨리 짓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약간 안 되는 확률이 되게 많으니까 좀 시간을 지금은 좀 불안하시더라도 투자를 해서 왜냐면 논술 그 지문이 매년 엄청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비슷한 유형이고 비슷한 형태로 나오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간을 지금은 좀 투자를 하시고
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연습하는 거 진짜 한 달? 한 동안 하고 그때도 모자랐어요 시간이. 그냥 방에서 혼자 하다가 자절하고 엄마가 쟤 저러니 막 이러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고려대가 굉장히 시험이 이상했는데 짧았는데 60분. 써졌습니다. 다들 써졌던 것 그쵸, 같아요. 그 다들. 주변 사람들도 다 썼다고 하고 다들 그냥 포기하고 쓰는 거죠, 네, 못 사실. 썼다는 사람은 없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들 포기한 상태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쓰는데 쓸 수 그렇지. 있는 만큼이 얼만큼이냐를 그 판가름 차이인 하는 건 거지. 얘가 얼만큼 이거를 아는지 볼 음. 줄 아는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차이를 만드시려면 지금은 좀 시간을 투자해서 불안하시더라도 네, 그 지문들을 잘 오케이. 준범이는 시간 타임 재는 거 그거 언제부터? 저는 조금 접근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오히려 이제 연대 논술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 120분인 거 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100분밖에 안 줬어요. 제 스스로한테. 아, 스스로? 네. 왜냐면 모래주머니가 빡세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저는 맞네. 학원에서 뭐라고 하는 상관없이 전 제 타이머를 켜가지고 아. 1시간 100분이면 1시간 아. 몇 분? 1시간 40분이요. 어. 1시간 40분을 딱 재놓고 1시간 40분? 아닌데? 1시간 뭐라는 거야? 1시간 20분을 주니까 왜 수학을 아니 못하는 2시간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20분 적게 120분에서 100분 잡았다는 얘기. 네, 100분 잡아. 아, 그렇네요. 그치. 1시간 100분. 40분. 아, 죄송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잡아놓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왜 저희 시험 볼 때 마지막에 아직 다 못 풀었어요. 그러면 시간 좀 더 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착각이잖아요. 어차피 못 풀잖아요. 시간 나중에 더 줘도. 저는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요. 논술이 나중에 20분을 더 주고 안 주고는 어차피 앞에 아웃라인이 다 짜져 있고 내 머릿속에 뭘 쓸지가 없으면 나중에 20분 더 줘도 어차피 그거는 큰 점수가 못 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맞네. 100분이라는 걸 잡고 처음 20에서 25분을 아예 글 하나도 안 쓰고 아웃라인만 짰어요. 쭉. 그리고 나머지 35분, 나머지 한 30분에서 35분 남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달렸어요. 글을 원큐로. 원큐로 쭉 달리는데 그래서 저는 막 수정 테이프 이런 거 안 대고 다녔어요. 그냥 쭉 달렸는데 그 나중에 아직 다 못 썼어요. 뭘 써야 되는지는 아는데 아직 다 못 썼어. 그럼 그때 이제 추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5분, 10분을 추가로 주는 거죠. 그때 내가 뭘 쓸지 아니까. 그리고 그 글이 내가 뭘 쓴지 내가 아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줘도 나한테 플러스인 글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줬던 거지. 만약에 어차피 다 어그러졌는데 내가 엉망인 글 10분 더 쓰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접근이 처음부터 되게 제너러스하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타이트하게 잡고 앞에 생각 제한된 시간에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쭉 쓰고 뒤에 마무리하는 가치가 있다 싶으면 더 하고 아니면 그냥 어차피 뭐 망한 글인데 어차피 털릴 거 20분 더 해도 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털리기 전에 그냥 냈어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털리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상반된 결과인데 내가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했던 거는 여루의 방식대로 처음에는 좀 생각을 좀 많이 잡고 해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은 어차피 맞출 수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라였는데 이야 진짜 저렇게 딱 시간 타이트하게 딱 잡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제시문 독해를 하는 게 굉장히 원활할 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본인이 원체 똑똑했다라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고대가 예고 없이 50분인 거밖에 안 줬잖아요. 60분인가 원래 100분 주는데 맞아. 그래가지고 60분.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딱 들어갔는데 6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어차피 저 되게 타이트하게 연습을 했다 보니까 아웃라인은 20분 안에 어차피 모든 걸 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0분 짜고 40분 쓰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조금 패닉이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성향에 따라서 다른. 몰랐던 이유가 있네. 우리 파이널을 시험 보기 전에 월화수목 금으로 파이널을 달리는데 파이널이 낮 시간부터 쭉 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파이널을 3일 나오고 이틀 못 나왔어요. 그때 내가 얘기한 거야. 왜냐면 중간에 60분으로 준 게 나와가지고 너 모르고 갔구나. 저 모르고 갔어. 지금 알았어요. 모르고 갔어. 대박이네. 좀 진짜 패닉이었어요 처음에. 진짜 패닉이었겠네. 왜 60분이지? 내가 지금 순간 왜 모르지? 파이널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그때. 근데 제가 막 일하고 퇴근하고 막 오고 이래가지고 엄청 맞아. 늦게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정직원처럼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뼈 묻을 줄 알았지 그 회사에. 그래서 그랬네. 그 타이트하게 연습하는 거는
막판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음. 파이널쯤에. 파이널 때 저 그거 처음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진짜 내가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되게 좋다. 여러분도 파이널 할 때 내가 혹시 까먹어도 여러분이 챙겨서 하세요. 되게 좋은 방법이다. 괜찮은 방법 같아요. 생유. 자, 좀 질문이 계속 있어서 논제 핵심을 제대로 맞추는 편이었냐? 틀렸다면 어떻게 극복했냐? 틀린 논제를 추가로 공부했냐?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굉장히 다른 질문들만 추리긴 했는데 이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틀렸다면 다시 보는 거. 계속 체크를 하고 틀린 논제를 추가로 공부했냐? 당연히 하셨다고. 논제 핵심을 잘 맞추는 편이었는지 한번. 아니요, 잘 못 맞췄고 일관적으로 계속 못 맞췄던 거 그지? 같아요. 내가 보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계속 못 맞췄고 그래서 항상 좀 걱정을 했고 저도 좀 음. 불안감이 있는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저는 다만 틀리고 그랬을 때 물론 자괴는 들죠. 왜 틀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전 이 공부 자체가 고통스럽진 않았어요. 그냥 틀렸어도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왜 틀렸지? 라고 했을 때 이렇단 말이야? 그럼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우는 과정 자체가 저는 딱히 어렵거나 버겁거나 저에게 너무 힘들게 이거 틀린다고 제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네. 틀릴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 그리고 보면 그 교수님들의 생각이 들어왔을 텐데 그분의 생각이 물론 그분의 학식이 깊으니까 그쪽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학식이 높으시니까 잘 많이 아시겠고 아마 거기에 근거했으니까 의견이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저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다를 수 있을 뿐이지 틀렸다고 단정을 지을 순 없잖아요. 논술의 아름다움이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이면 틀렸으면 난 정말 모자리다. 약간 이렇게 되고 더 이상 왜냐면 틀린 거 외에 뭐 맞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으니까. 하지만 논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나아졌던 것은 맞아. 같아요. 인정. 하다 보니까 나아졌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여루가 상당히 초반에 엄청 틀렸어요. 근데 이게 틀리는 게 그냥 쬐끔 틀리는 게 아니라 보통 10개 중에 한 7개의 핵심 포인트가 맞추면 합격선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보통 편입에서는. 근데 얘는 거의 하나 맞추거나 아예 딴 길로 가서 선생님 이런 거 아니냐 했더니 너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신기했던 거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 되게 남의 글 보듯이 되게 깔깔거려서 되게 재밌네요. 이런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 선생님이 첨삭하다가 하나 틀리면 그걸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수험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걸 틀렸어. 정답을 못 맞추다니 머저리야 독해를 못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난 되게 그게 신기했어. 그래서 그런 좀 해맑음이 수험 시간 중간중간에 불안감하고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좀 해맑게. 틀렸을 땐 남의 글처럼 같이 비웃어주기. 그걸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인상적이어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너무 좀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쟤는 원래 저렇게 대가리 꽃밭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것을 강요하느냐. 나는 근심도 많고 원래부터 나는 좀 그렇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제가 배운 단어인데 참 대가리 꽃밭 재밌다. ENFP. 대가리 꽃밭.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막 이제 좀 이제 너무 꼰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실패를 맛봤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강도가 다 다를 뿐이지 실패를 맛봤고 좌절을 맛봤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편입도 저는 맨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물론 간절했죠. 새로 공부를 하고 싶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국에서 한 명 뽑는데 그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누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도 막 수능이었으면 뭐라 했겠죠. 이놈이 집에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근데 편입은 마지막에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약간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야 만약에 안 되면 뒤에 뭐가 있는 거다. 약간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불안을 풀어주려고 하셨죠. 뒤에 뭐가 있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막 내 막 인생을 막 결정짓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힘든 때가 있었죠. 딱 이맘때쯤 아니면 이제 장마 때쯤 집에 있으면서 제가 성당 앞까지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르는 과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근데 논술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기량 같은 것도
되게 글 쓰는데 작용을 한다는 걸 느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좀 펜이 나가는 걸?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멘탈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 준범이는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준범이도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준범이는 좀 포멀하게 그 공식적인 말하기가 굉장히 익숙한 친구고 이 친구는 좀 수다 떠는 것 같은 대가리 꽃밭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친구를 가르치면서 미리 수업하기 전에 미리 수업은 7시인데 한 2시, 3시쯤 만나거든요. 이 친구는 좀 일찍 오는 편이어서 앉아가지고 한 30분은 헛소리 막 해요, 둘 다. 그래서 뭐 연예인 얘기했다가 뭐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했다가 이 친구가 이래 보여도 나이가 좀 있어요. 나한테 야라고 해도 돼. 잘 안 보이지만. 그렇지. 얘 눈만 보니까 너무 예뻐. 아니, 원래 예쁜데. 예쁘죠? 사실?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생각이 자유분방했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던 것 같아, 처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회를 거듭할수록 아, 얘네가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틀리는 게 없었고 준범이는 처음부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물어봤던 거는 얼마 전에 진짜 한 엊그저께 물어봤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논술을 한 줄 알았어. 논술 노베이스였어. 왜냐면 틀리는 게 거의 없고 거의 다 맞춰왔어요. 그래서 첫 해에 떨어진 게 신기했어, 내가. 도대체 왜 떨어진 거냐. 두 번째 해에 당연히 선생님 저 한 번 더 하려고요 했을 때 그래, 넌 해야 되겠다. 왜냐면 무조건 붙을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아마 네가 언더우드를 선택해서 연대는 날아간 거고 고대는 진짜 고대가 왜 널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시험장 가서 뭔가 실수가 있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준범이는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원래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쏘리. 그러니까 원래 잘 맞추는 친구와 잘 맞추지 못하는 친구가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한 친구는 본인이 핵심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 거야. 근데 괜찮다는 거.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조금 잘하는 팁이 있기는 해요. 진짜? 이게 팁이 뭐냐면 그 대학별로 유형이 좀 고정돼 있어요. 연대 고대가. 네, 연대는 상관성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재심은 항상 비교해야 되고 뭐는 공통이고 뭐는 아니고 나중에 그래프 나오면 뭐와 뭐 사이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항상 의식하고 계세요, 연대 걸 풀 때. 그러니까 글 자체에 대한 대단한 논지를 이해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글에 있는 각각의 요소가 어디에 뭐가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그나마 가능해요, 연대. 고대가 더 쉬워요. 고대는 걔는 항상 대립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이랑 사회랑 항상 싸워야 되고 개인주의랑 공동체주의랑 싸워야 되고 막 국가랑 개인이랑 싸워야 되고 막 한테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대립구도를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 대립구도 속에서 너의 의견은 뭐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런 유형화를 하고 계시면 읽으면서 그 핵심을 적용시켜서 보기 때문에 금방금방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근데 이 또한 아까 말했던 꾸준한 복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유형화를 해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이게 남들이 이래 라고 한다고 해서 유형은 A, B, C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쓸 때 내가 해봐야 기억이 나요. 그걸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되게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논지는 이해를 했을지언정 그 명사적 개념어 있죠,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거. 저 그거 진짜 못 적었어요. 글을 느려 쓰는 거에 되게 익숙해가지고 저 정회 공부하다 보니까 글을 다 느렸어요. 약간 뭐 말하는 것처럼 짧게. 네. 저 말도 지금 많잖아요. 명사적 개념을 진짜 못 잡았는데 명사적 개념어를 잘 잡으시면 그렇지.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간결해지고. 네, 전 처음에 약간 그냥 학원들이 약간 팁이란 팁은 줘야 되니까 괜히 만든 거 아닐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들이란 이 자식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 하여튼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 방구석에서 하는 얘기처럼 좋아요. 그 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와줘서 좀 좋았고 이거는 걱정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충분히 자신하는 건
진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학교에서 뭘 원하는지 선생님이 딱 얘네가 좀 더 보수적이고 이쪽이 좀 진보적이다라고 학교를 딱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가 무슨 뜻이지? 를 모르는데 알겠죠. 그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해주는 게 진짜 좋다라는 거. 자, 월별 논술 준비에 포인트가 있냐? 이를테면 어떤 시점에 논술 학습량을 늘리는 게 좋은가? 나는 그 개인적으로 학습량을 따로 막 늘리라고 말하는 편이 아니라서 늘렸어요. 그 막판에 약간 그 복습하는 빈도와 양을 늘릴 수는 있겠죠. 이제 매일 뭐 1시간, 2시간 보던 거를 그때는 뭐 3시간씩 본다든지. 근데 사실상 몇 시간 이상으로 보는 것에 의미가 없는 것도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뭐 그게 그거 같고 이제 막 헷갈리는 그런 시점이 오니까 그냥 정신이 빠릿할 때 오늘 소화할 수 있는 양을 탁탁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는 상위 개념어 위주로 좀 복습을 해주는 게 아마 좋지 않나 싶어요. 어때요? 그 준범이는 월별 저도 그냥 하시던 만큼만 꾸준하게 하세요. 근데 포인트가 달라야 돼요. 파이널 기간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제 프리 파이널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걸 대단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기존에 아직 못 쓴 연습 문제들이 많아도 그거 다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존 거 복습하고 기존 거를 계속 자기의 노하우로 좀 정립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백지 그냥 A4 용지에 갖다가 그동안 그 열심히 그 교수님께서 표시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건 틀렸고 이건 잘 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씩 다 보면서 공통적으로 틀렸던 거 뭔지 쫙 적어보고 공통적으로 잘했던 거 뭔지 쫙 적어보고 그다음에 가장 공통적인 유형들 뭐였는지 쫙 적어보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연습은 파이널 때 주시는 문제 푸는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을 저는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물론 조금은 늘릴 수도 있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시간은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방식을 좀 달리해서 그때는 새로운 걸 많이 푼다기보다는 기존의 거를 많이 다시 복습해 내 걸로 만드는 진짜 그래야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빨리빨리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게 그때 가서 어떻게 썼지 이러고 있으면 안 그래도 고대 60분으로 줄었는데 못 써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뭐 월별 포인트는 어차피 선생님이 그때그때 계속 얘기해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 10월 정도에는 연고대를 동시에 준비를 해요. 왜냐면 일주일 간격으로 시험을 고대 보고 바로 연대를 보기 때문에 파이널이 동시에 세미파이널이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파이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연대 하루, 고대 하루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걸 2번 나와야 되니까 주어진 논제들만으로도 벅찰 수도 있어요. 드리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잠깐 말할게 생각났어. 말할게 생각났어. 좋아. 말할게 생각났는데 이제 교수님이 어차피 다 말씀해 주실 거라서 제가 딱히 말을 안 해도 다 들으실 얘기긴 한데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물론 여러분이 다 교수님을 신뢰하겠지만 가끔 저걸 한다고 뭐가 많이 늘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효과를 봤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월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좀 아닌가 싶고 이제 조금 더 시원해졌을 때쯤에 예전에 썼던 자기 글을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일단 그 대가리 꽃발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약간 딱 보고 어머 이렇게 흉악하게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나아졌구나 내 자신 약간 이러면서 좀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옛날 거랑 비교해보면 내가 뭘 타고나게 잘하고 뭐가 이게 상승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아직 부족한지를 아는 이 방법은 남의 걸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옛날 걸 보고 남의 것까지 보는 게 되게 좋은데 이제 왜냐면 남의 것을 보는 게 좋은 이유가 꼭 나보다 잘하는 사람 거를 또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다들 글 쓰는 스타일이 천지차별이에요. 같은 논제로 같은 상위 개념으로 잡았어도 뭔가가 다르고 그래. 필체도 다르고 뭔가 그렇지. 그걸 전개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래서 보면서 감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 막 다 틀렸어 막 이렇게 하던 친구도 보면 이런 글을 썼어? 약간 이러면서 이런 건 정말 괜찮다 해서 약간 훔치고 약간 이러잖아요. 훔친달까 약간 이런 건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그거를 7, 8월엔 이제 상위 개념어 중심으로 복습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조금 가을쯤 되면은 그렇게 약간 글들을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꼭 모아두세요. 내가 너무 고마운데 진짜 이 선생님이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전체 글을 걷어서 이름만 지워서 복사해서 나눠주거든요. 근데
자기 글 첨삭할 때만 깨어있고 다 자.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거 너무 고맙다. 맞아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좀 잤어요. 근데 저도 났어요. 왜냐면 여러분 집중이 그게 안 돼. 맞아, 아니, 사실. 그때부터 하면은 좋은데 맞아. 사실 뒤로 갈수록 그거에 더 감탄할 거예요. 왜냐면은 음. 처음에는 제가 못하는데 남들도 그만큼 좀 다 못해요. 그래서 남의 글을 봐도 막 감흥이 없지. 도찐개찐 독인개긴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한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이제 잘 쓰는 친구들은 벌써 이 문장 완성력이 다르고 봤을 때 오, 막 약간 경각심도 좀 들고 좀 더 내가 멋진 글로 써야겠다. 왜 기존에는 뭐 상위 개념을 맞춰서 글을 만드는 데만 급급했다면 얘는 약간 그걸 갖추고 자기 색깔도 있고 뭔가 멋져. 그러면 내가 봐도 나 말고 얘를 뽑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막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를 나중에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한 줄은 몰랐네요. 제가 진짜. 왜냐면 버린 줄 알았어. 저 하나도 안 버렸어요. 저 약간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리고 이 친구가 아마 작년 합격생하고 토크할 때 있었기 때문에 그 작년 할 때 고대 친구 있지. 고대 어떤 친구 남학생. 네네. 그 친구는 지독하게 선생님이 그냥 다 같이 이제 첨삭 친구들 글 싹 걷어가지고 복사를 이만큼씩 해서 준단 말이야. 왜 내가 제일 잘 쓰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왜 이런 걸 주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아니 다 못 썼는데 굳이 이걸 왜 주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친구가 명수를 헤아려서 이 중에 1등해야 내가 과에서 붙겠구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상위 개념어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서 나한테 가지고 왔어. 그래서 1등부터 38등까지 자기가 매겨서 자기는 이 중에 몇 등인 것 같다. 근데 여기 얘네들이 상위의 등급을 받을 만하냐라고 나한테 확인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나도 안 하는 짓을 왜 네가 하냐면 그걸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했어. 또 다른 주에는 여기서 이 상위 개념어를 쓴 애가 전체 중에 몇 %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를 찾으면 내가 붙겠다. 그런 건 진짜 지독하지 않냐? 그분 나름의 불안감을 이기는 어떤 액티비티? 그렇지. 불안감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그 평범한 수준의 글들은 어느 정도인가를 좀 보는 게 되게 좋아서 선생님이 굳이 종이 아깝게 복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 인강에서는 그게 제공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를 스캔해서 다 올리는 건 또 저작권들의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들의. 그래서 그건 좀 안 되고 현강에서는 그걸 좀 주는 게 좀 선생님은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아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네. 저 까먹고 있던 게 이제 돌아오고 그러게. 있어 지금. 돌아오고 있어. 아우 좋았어요.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논술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책을 많이 읽었냐?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독서량이 많았나? 이거 불안한데 독서량 많지 않나? 맞아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맞아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했고 꽃밭이잖아. 네, 책을 좋아했지만 다만 비문학보다 문학을 많이 읽었었던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독서는 많이 안 했었던 것도 같은데 확실한 거는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음식력이 높아지고 글과 친해져야 돼요. 글이 막 보기만 해도 막 괴롭고 막 답답한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짜내서 새로운 글을 쓰겠어요. 읽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 글을 잘 보려면 책을 평소에 많이 읽고 활자를 이렇게 좋아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좀 핸드폰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수험생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평소에 이렇게 말하면 욕먹겠지만 이제 수험생들이니까 투지폰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장난이고 제가 썼던 방법은 저도 되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진득이 앉아서 공부 못하는 스타일이고 어릴 때는 그랬는데 크면 클수록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별거 아니지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핸드폰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걸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그 스마트폰을 설정을 해서 컬러잖아요, 원래. 그걸 흑백으로 만들 수가 있어? 흑백으로 하면은 그거를 보기가 좀 싫어져요. 좀 덜 보게 돼요. 아 진짜 충격적이다.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 이거는 약간 설득을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보시면 아는데 이게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 걸 보면 이제 총천연색의 그 자극이 뇌를 막 이렇게 받으면서 뇌가 계속 좋대요. 세로토닌도 막 나오고. 얘가 이런 잡지식이 많아서 그래. 앉으면 3-40분씩 막 얘기하고 내가 BTS 막 비난하니까 그러지 말라며. 큰일 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막 훈계하고 막 나를.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럴 수 있겠다. 합리적이다 되게. 한 30분 볼 거를 10분 보게 되고 보기 이제 싫다. 그 책을 뭐 그 시간에 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왜냐면 책을 많이 읽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책보다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책보다 재밌는 게 정답이네. 유튜브도 훨씬 재밌고 TV도 훨씬 재밌고 이러니까 재미 요소를 차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책을 많이 읽으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책을 그리고 이건 제 팁이 아니고 어디서 본 건데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도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좋은 얘기다. 연예인 어. 김태리가 말했던 것 같아요. 어. 자기 V앱에서. 근데 뭐란 말이냐면 여러분 책을 사서 1부터 뭐 첫 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그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이제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은 한 챕터만 읽고 내가 그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양심의 가책에 걸리고 막 그렇다 하는데 아니다. 내가 필요한 거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읽다 보면 다 읽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읽다간 다 못 읽으니까 예, 여러 방법으로 이제 책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기르시면 좋을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도 좋고 평생 좋으니까. 평생 좋은 얘기네. 예. 그렇지만 저도 많이 읽죠.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모두 가입했습니다. 자, 존경한다. 아, 준범이는 평소에 책을 좀 읽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읽은 거 아니고 한 달에 한 권은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편입할 때는 못 읽었어요. 일단은 그래. 수험 생활에서 이걸 할 수 있냐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맞춰서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읽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는 항상 핑계지만 어쨌든 핑계를 대자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고 다만 근데 뭐든지 읽기는 읽어야 돼. 읽는 연습은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를 진짜 많이 읽어가지고 그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뭘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읽는 거.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활자를. 네, 결국 핵심은 독해력이지 책 자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맞아. 개인만의 막 어떤 만다라트 골 이런 걸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 한 달에 3권을 읽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이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그냥 독해력만 향상하실 수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오케이. 아우, 좋습니다. 자, 논술 수업 들은 지 3개월 차 되는 수강생입니다. 자꾸만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늘게 될까요? 아까 이 얘기 나왔던 것 같긴 하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차 여루의 기준으로 7월 4, 5, 6 정도, 6이나 7월 정도 됐을 때 딱 이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벌써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옛날 글을 보면 참 좋습니다. 정말 무지랭이 같았는데 그래도 처음 이만큼은 4월에 했구나. 시작했던 글. 예.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자꾸만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한 이유는 주변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막 몇 년 한 사람도 있고 막 조금 더 아무튼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계속 쟤네들은 이렇게 늘어나. 그리고 중요한 건 약간 SNS랑 비슷해요. 남들이 잘할 때만 그 사람을 봐요. 얘가 못하는 날도 있고 잘하는 날도 있고 누가 봐도 붙는다고 한 애도 미끄러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 근데 그날은 걔가 스타가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애들만 보니까 아니 이렇게 쟤 못 쓰던 애가 이렇게 또 잘하네? 이러면서 약간 하이라이트 릴을 계속 보는 거죠. 근데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옛날 글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멘탈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오늘도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해봐야겠다. 약간 근데 여러분 말고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오늘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오늘도 내가 완전히 다 평정하겠다라고 들어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자기 페이스에 정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 좋아요. 준범이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이 걱정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이렇게 늘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오히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퀀텀 점프하고 이렇게 늘다가 퀀텀 점프하고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처음에는 노하우가 없잖아요. 나만의 노하우들이. 내가 어디서 실수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가 하는 실수를 유형화할 만큼 경험이 안 쌓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업다운 있죠. 낮은 레벨에서. 근데 여기서 뭔가 내가 어느 순간에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를 인식했고 어느 날 수업에 와서 쓰고 있는데 잠깐만 지금 쓰고 있는 거 똑같은 실수인 것 같아 라는 걸 딱 알아채는 순간 윗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그 실수를 안 하실 테니까. 그러면 그 실수에서 깎았던 포인트를 이제 안 깎이겠죠? 그럼 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각 스테이지별로 신경 써야 될 게 다르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할 때는 기초 먼저 잡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기초에 대한 실수는 안 하니까 중간 레벨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또 유형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쭉 가시다가 이제는 또 쓰시다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글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게 딱 생각나는 순간 그 다음 점프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퀀텀 점프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리고 그 퀀텀 점프를 이루기 전까지 계속 업다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유형화하세요, 자기가 한 거 계속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퀀텀 점프가 언제 올지는 사실 몰라요. 맞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스스로 돌아봤냐에 대한 차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 점프 한 번도 못 하셨으면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뭔가 스스로를 되게 솔직하게 돌아보신 분들일 거예요. 이게 그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누가 나 스스로 비판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잘 썼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하다못해 교수님한테 맨날 탈탈 털리는데 나 스스로 더 털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점들을 계속 돌아봐야죠. 그래야 이게 보여요. 어디서 점프를 하는지. 그래야 그 다음 와서 쓰고 있을 때 나 똑같이 관성적으로 또 잘못하고 있었네? 라는 걸 인식하고 다시 이번에는 이거 안 하고 다르게 써보자. 할 때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시겠죠. 당연해요. 여기나 여기 있으시겠죠, 지금. 근데 이제 이 점프를 하시려면 노력하셔야 되는 거 지금 최근에 했던 걸 돌아보세요. My personal worst를 뽑아보시고 베스트를 뽑아보시고 차이가 보일 거예요. 그런 차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좀 위로 올라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 강의다. 이거 논술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뭔가를 위해서 항상 저게 필요한 건데 사실은 뭘 하든 저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는 것 같아. 뭐든지 간에 논술이 아니라 뭐 전공에 대한 공부도 그렇고 뭐 연애도 저러지 않냐? 실수했던 걸 계속 반복하고. 그쵸? 네. 뭔가 큰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삶의 얘기를 했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상기간을 포함한 실제 자소서 작성의 시간에 얼마큼을 소요했냐? 우리도 이 얘기 아까 나왔던 거긴 해요. 훌륭한 자소서에 본인을 맞췄냐? 그러니까 이거 구라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솔직하게 썼냐? 완벽한 허구적인 뭔가를 썼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소서를 두 분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저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솔직하게 했고 약간 제 인생 모토랑도 부합을 해요. 저는 어차피 거짓은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이 통용이 되더라도 진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실성을 갖추는 게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시간을 많이 안 들여서 썼죠. 왜냐면은 그때까지 이제 근데 약간은 걱정을 했어요. 뭐 대외 활동이 없고 봉사활동이 없고 상 받은 내역이 없고 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얘기하는 친구들을 들으면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 토크에 왔더니 만들면 된다고 해서 그때 많이 안심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그냥 제가 했던 대로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을 나중에 준비를 할 때도 딱히 내가 이런 컨셉을 잡아서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컨셉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인상을 주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가려진 거에 알맹이를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에 차라리 진짜로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건가? 맞아요. 그거 생각하는 건 좋아요. 이제 이 시험이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뭐 그럴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걸 생각을 하거나 이 과에 가고 싶은 이유 가서 뭘 해야 할 것인가 그거 들어가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3학년이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럼 들어가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다른 애들은 이미 대입병을 겪고 3학년 때 완성체가 돼서 나는 뭐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서 현타를 시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자소서를 지금 당장 쓰라는 게 아니라 구체화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자소서라는 건 전 없는 것 같아요. 훌륭한 자소서는 그 사람이 썼을 때만 훌륭하고 그거를 내가 가져오는 순간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선 더 이상 훌륭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게 있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써서 연기를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얘도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음. 자기만의 이야기를 굉장히 되게 뭐랄까 좀 싫네요 이렇게 말해.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약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하지만 되게 하기 힘든 거. 되게 힘든. 어. 하지만 어차피 언젠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힘들어요. 음. 나는 뭘 하지? 내가 뭐지? 막 이러면서 이거를 내가 맞춰갖고 들어왔는데 나는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긴 왔는데 이제 뭐 하지? 얘는 분명히 다른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근데 걔 또 따라서 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고민 지금 많이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소서 문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건 좋아요. 왜냐면 자소서가 어차피 교수님들이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너 생각을 해봤니?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좋죠.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할 거고, 뭐 다 하고 뭐 할 거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준범이 얘기해 줄 거 있어요? 저는 저 2번 했다고 했잖아요. 첫 해 3주 썼고요. 두 번째 해 1주 썼어요. 근데 이제 과가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썼던 거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좀 짧았던 거고, 저는 종합 한 달 쓰시면 많이 시간 쓰시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완전 동의해요. 저 완전 솔직 담백 그 자체로 썼는데 교수님 아시는데 별의별 얘기 다 썼어요. 처음에 저 초원에 연애한 얘기, 연애 실패해서 고생한 얘기, 재수한 그다음에 얘기. 재수, 저 편입만 재수한 게 아니라 저 원래 입시도 재수했었거든요. 재수한 얘기 뭐 별의별 거 다 썼어요. 그 중에 몇 개는 빠지고 연애는 빠지고 재수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갔지만 그 사실 저는 그냥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짜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게 이상하게. 그 스토리가 그 애드업이 안 돼요. 그게 딱 뭔가 이게 어딘가 뭔가 불일치가 발생해요. 어딘가 어색해요. 그 이야기의 전개가. 그래서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지금부터 쓰실 필요는 없는데 스토리를 어느 정도 구상을 하세요. 지금부터 쭉. 그러니까 학과를 뭔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취업에 도움이 완전히 될 거라거나 아니면 진짜 순수 학문적으로 하고 싶은 과를 정하시고 그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뭔가 일관된 스토리가 뭘 건가를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자소서 작년 거 다운 받으셔서 거기다가 아이디어만 계속 적으세요. 블랙 포인트로 쭉쭉쭉쭉 적으면서 이 중에 뭐 쓸까?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나중에 수많은 머릿속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 선택,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다 써놓으세요. 생각날 때마다 다 써놓고 나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어지겠지. 이야기가 잘 흘러가겠네.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의 일관성 있고 좀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되지 나중에 급하게 쓰려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훌륭한 자소서 하나 찾게 되고 그 훌륭한 자소서 이제 따라 쓰려고 노트북을 딱 켜서 내가 뭐 써야 될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아, 자소서 진짜 훌륭한데 내가 끼워 넣을 내용이 없네.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이제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원서 접수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달려오는 거죠.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럼 교수님은 다시 물어보겠죠. 너 뭐 했는데? 물어보겠죠.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어차피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면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원래 좋은 아이디어들은 내가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우연치 않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틈틈이 생각을 해놓고 블랙 포인트를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딱 알맞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자소서 작성 기간은 한 3주에서 한 주 정도 아니면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쓸거리를 좀 만들어 놔야 진짜 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분의 자소서를 다 선생님이 첨삭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자기 얘기가 없이 다른 얘기 여기저기 좋은 얘기를 조금 취합해서 가져온 자소서는 제가 봐도 알겠어요. 제가 봐도 알겠고 이 마지막에 허구의 무언가를 써보면 알아요. 못 써요 이거.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소설가들 거의 90% 자기 얘기이거나 자기랑 친한 친구의 얘기일 거야. 허구는 있을 수 없어. 하다못해 SF더라도 SF도 결국에는 그 스토리라인은 자기가 경험한 얘기이거나 잘하는 얘기야. 내가 알아야 선생님이 가져오면 그걸 예쁘게 꾸며주지. 내가 뭔가를 알맹이를 내 얘기를 써야. 내 얘기를 쓰지 않은 자소서는 제가 첨삭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혹시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받고 마지막 해주고 싶은 얘기 좀 하고 할게요.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여기서 내가 나왔던 거 말고 좀 다른 거 질문하고 싶다. 있으세요? 오케이. 네. 아, 언더우드 준비했었죠. 그쵸. 초기에. 그쵸. 이거 둘 다 더 잘하실 것 언더우드. 같은데? 언더우드를 시험을 받고 네. 준비 안 하고 시험 봤죠. 전 준비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하고 시험 받고 준비를 하고 시험을 안 봤고요. 응. 둘 다 얘기해 주실 수 완전한 있을 것 사람이 같아요. 없어. 둘 다. 되게 묘하게 꽁짝이 맞는다. 제가 궁금한 게 음. 영어를 가야 할지 아니면 국어를 가야 할지 이게 둘 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선택을 해야 할지 기준 먼저 근데 시험 먼저 보신 분이 아. 얘기를 먼저 해주고 영어가 그다음에 편하세요? 한국어가 편하세요? 모든 일상에 있어서? 한국어 그럼 한국어 하세요. 영표한데요. 아니 그게 정말로 모르겠어요. 저도 좀 애매했어요. 저는 한국어도 편하고 영어도 편하고 막 이렇게 해서 괜히 진짜 멋있다. 한국어도 편하고 영어도 편하고. 저 진짜 약간 지금 돌아오면 뭐 저런 거만한 땡땡이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정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붙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 막 통계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용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통계 관련 용어들을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고 그걸 느렸으면 진짜 답이 안 나오게 길어져요. 그래서 저 완전 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영어가 좀 압도적으로 편하거든요. 말하는 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게 주제가 뭐가 됐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뭐가 됐든 간에 나는 영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하고 전문 용어도 더 많이 알아. 그러면 영어 연수하시고 아니면 한국어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인 것 같아요. 어때요? 준비해 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한 말을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해당 과를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게 더 부합한다는 나오실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게 낫다 이렇게 나오실 건데 그 외에 이제 시험 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영어 논술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약간 운 싸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확히는 끝까지 안 가봐서 완전히 숙지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바 이제 배경지식 같은 게 요구가 되는데 예를 들면 편입 이 국어 논술 같은 경우는 지문이 이렇게 내가 못 읽거나 이해를 못할 지문이 나올 확률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해당 지문에 대해서 할 말이 다 한정돼 있잖아요. 이만큼만 말해야 되지 솔직히 거기에 대고 내 의견을 막 개진할 수도 없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라서 저는 좀 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어 논술은 약간 운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잘하는 주제가 나오면 잘 쓰고. 제가 막 철학에 막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데 칸트 문제 나오면 대박인데 막 통계 문제 나오면 진짜 단어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랑 싸움을 하기 싫고 그래서 차라리 영어가 편한 친구도 그것만 하는 건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두 개를 다 하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일단 학원비의 부담이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둘 다 준비한다는 게 이제 한 가지 글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딱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이쪽을 택했어요. 왜냐면 뭔가 형평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진짜 운이 좀 있어요. 그 주제가 순수히 글로만 쫙 쓸 수 있는 거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말 제약도 없어요. 그냥 쭉 쓰면 돼요. 영어는 되게 특이해서 제약도 많이 없는데 근데 이제 주제가 제가 못했던 통계 이런 걸 걸렸다는 진짜 그때부터 아예 못 쓰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주제. 근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국제학부를 정말 가고 싶으시고 난 내가 영어를 이걸 가고 하고 싶다. 싶다 하면은 그 즐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새로운 거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막 갑자기 뭐 칸트 배웠다가 막 그거 말도 안 되는 수업이거든요. 갑자기 막 칸트랑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렇게 배우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뭐지? 막 문학 배우고 막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막 장르가 사회 굉장히 다양해. 장르가 휙휙 바뀌는데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지대 넓이학 스타일이다라면은 좋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혹시 또 질문? 네. 뒤에 친구.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학교를 한국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입을 해서. 네. 편입을 해서 그런데 그 4학년 들어가면 또 제가 알기로는 전공 공부가 엄청 해야 되는 걸 알았는데 저도 이제 외국에서 초등부를 다 나가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계속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혹시 이 그거에서 괴리가 이제
혹시 지원하는 학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 경영이요? 경영이면은 솔직히 제가 잘은 모르겠죠. 경영이 글을 많이 쓰나요? 들어가서 이제? 글도 많이 쓰는데 우리 고대 어떤지 모르는데 연대는 분명히 한국 대학교의 경영 대학인데 연강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별로 이질감 없으실 것 같아요. 들어오시기만 하면. 안 힘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어로 그것도 바꿨지만 학과를 단과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인문대로 들어와서 저 정말 어제 선생님한테 1시간 하소연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글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과 이 아이들이 이미 성취해놓은 글쓰기 실력과 나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거를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3학년부터 들어가니까 이제 전공을 대부분 듣고 학점도 되게 중요해지는데 전공 학점이니까 되게 좀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근데 그 편입을 같이 준비한 친구들 중에 이제 된 친구도 있고 안 된 친구도 있고 막 그런데 다들 입 모아서 말하는 거는 논술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학교에 결국 들어가서 글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인문대를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글쓰기가 다예요.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를 가르쳐서 내보내는 데 같아요. 맞아. 인문대는. 지식은 약간 거기에 약간 이렇게 좀 넣는. 그래서 글쓰기. 근데 막 크게 만약에 경영이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혹시 뒤에 친구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인문하고 야. 사회 중에 내가 더 자신 있는 걸 선택한 거냐 아니면 과를 선택해서 그냥 다른 유형을 준비한 거냐. 근데 딱히 구분이 없이 수업을 구분이 진행하지 없이, 않았었나요? 결국은 둘 다 비슷하다고 해서 다만 그건 있었죠. 저는 인문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회 논술이 너무 힘들 때는 불쌍하다 이러면서 나는 그래프는 안 봐도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좋았던 적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니었는데 막 좋아했는데 그만큼 다른 걸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니까 실력이. 그런데 저는 과를 먼저 선택을 했었고 딱히 그 둘의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어떤 친구가 너무 두각을 나타나게 사회 논술 잘 쓰는데 얘가 인문 논술을 막 너무 못해 막 이런 경우는 그러지 거의 않아. 본 적도 없고 저도 그러지 않았던 인문 논제나 사회 논술의 차이가 없어서 어땠어요, 준범이는? 전 좀 반대였던 게 저는 인문이 전 더 어려워가지고 저는 인문 논술 어렵다고 나오면 아유 느꼈구나. 나는 괜찮은데 불쌍하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성향대로 같은데. 갔네. 근데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무조건 과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긴 싸움이에요. 진짜 1, 2개월만 해도 노력만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한다는 게. 일단 과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버텨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인문이랑 사회 중에 뭐가 조금 더 쉽지? 혹은 뭐 지원하실 때 뭐가 경쟁률이 조금 더 낮지?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과를 찾으세요. 그걸 맞춰서 하셔야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실력도 그만큼 떨어져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과 중심으로. 저희 둘 다 과 중심이었고 서로 불쌍하다고 그러네. 생각했고 약간 네. 근데 원하는 거를 찾기가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맞아요. 가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20대 초반이거나 많아도 중반 이럴 텐데 제가 그때 편입할 때 동기들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알겠는데 못 찾겠다.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일단 나는 연대 가고 싶고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많았고 저도 거기에 답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답답한 마음은 알지만 그거를 언젠가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말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과를 정하셨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변하고 얘기해보는 것도 좀 추천해요. 저는 항상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정말 싫어했어요. 엄마 아침에 일어나서 철학과를 가야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철학과는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어떻고 어땠는데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 그래 가라 약간 이랬거든요. 약간 근데 예를 들어 맨 처음에 국어국문학과는 엄마 국어국문학과를 가야겠어요. 왜? 그러니까 글쓰기를 배울 건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기가 좀 아닌 것 같은 게 오거나 실러버스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로 하면 저는 좀 정립이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자아 탐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혹시 나 이건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혹시 있으세요? 아 있어요 또? 그래요. 네, 국제학부 지원할 때 국제학부에 꽂혔어. 공인 영어 개미죠, 개미죠. 네? 공인 영어 하는 네. 토플을 봐야 한다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아니 꼭은 아니죠. 당연히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는데 그냥 교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학과의 교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학과 모든 수업과 모든 평가가 다 영어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영어 잘하는 똑같은 다른 퀄리피케이션이 다 똑같다면 영어를 좀 더 잘하는 애를 뽑겠죠. 왜냐면 영어를 잘해야 수업을 더 잘 이해할 테니까. 모든 게 영어니까. 근데 수업이 다 한국어야. 그러면 미니멈만 맞추면 다 똑같이 이해를 할 텐데, 그리고 내가 한국어 좀 더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국제학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토플이 비싸요. 진짜 비싸요. 한 번에 2, 30만 원 하기 때문에 한 번 응시료가. 그건 뭐냐, 이번에 하면 한 번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학원 한 번 시험 보는데 이거 여기 한 달 학원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성비가 진짜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학부를 무조건 써야 하겠는데 토플은 너무 비싸. 그럼 탭스를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보통 국제학부는 조금 부유하신 분들이 많아서 보통은 다들 토플을 보긴 하는데 토플이 좀 더 쳐준다는.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음. 그거는 분명한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가서 뭐 면접으로 뒤집거나 뭐 논술로 뒤집거나 하시면 되죠. 뭐 까짓 거. 아, 죄송합니다. 자, 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뭔가 따끔한 쓴소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꼭 뭔가 격려를 해주셔도 되고. 아, 이런 거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아, 그냥 준비 안 한 와도 거 막 된다고 시켰어.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그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분명 힘들었지만 이게 만약에 저 항상 생각했어요. 안 될 수 있다. 안 된다. 만약에 안 되면 그거는 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잘한 애가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한 애가 나보다 딱히 잘난 애가 아니라 여기 더 부합하는 애가 있었다. 아니면 그날의 운이 좌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못나서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이었던 것이에요.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막 이게 아니면 안 되고 나는 진짜 막 안 되면 죽어버려야 돼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진짜 최선을 다. 그래서 과정을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논술 공부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고 영어도 그러고 아까 그 단어 얘기를 또 하고 싶었는데 그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보카 뭐 있잖아요. 그 책 2권짜리 노란색 그거를 사서 매일 아침 1시간씩 외웠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1시간 외우면서 시작했는데 그런데 연대 논술에서 제가 단어를 몰라서 맞아요. 진짜로? 단어를 몰라서 단어를 찍었는데 조금 이상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미스가 있었을 거고 물론 좀 더 큰 맥락의 미스도 따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게 단어예요. 약간 학교에 가서도 매일매일 단어 외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수님도 외우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죽겠다. 이 단어 내가 평생 쓰지도 않을 텐데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때 조금 그랬지만 가면 다 써요. 가면 다 쓰고 나중에서도 쓰고 하니까 이게 다 막 나쁘지 않은 것이다. 공부가 독이 될 리는 없어요. 약간 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 지금은 근데 많이 못 나오게 되어 있나요? 이 일정 아니에요. 이상? 보시다시피 학원에 나오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펜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약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울해지고 멘탈 관리가 되게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딱 나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막 같이 막 이러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서 이제 나와서 사람 만나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한 6, 7시간 전에 나와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게 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잘 걸어요. 보면 알겠지만 저기 뭐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왔는데도 좀 일찍 나오는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었나? 네, 학원에 나오는 게 것 그래서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인강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이점이 되게 크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주변을 보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킨 특히- 얘기 아니에요. 준비 없이 진짜 물어봤는데.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아마 장마 시작되고 그러면 더 힘들 거예요. 이제 매일 날은 눅지고 어둡고 마치 내 미래와 같고 정말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어쩔 땐 싫고 그렇지만 다 이 과정도 나중에는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소화하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다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준범이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딱 하나만 드릴게요.
편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좋은 학교로 좀 한번 옮겨보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합격자 치고 그것만이 목적이었던 합격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를 와서 내가 그 다음에 가는 발판으로서 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여기로 온 거지.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인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편입생, 지금 합격한 커뮤니티 내에서도 얘기를 해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근본적 이유가 되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시든 자소서 학업계획서를 쓰시든 지금 이 긴 열띤 공부를 이어나가시든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지탱해줄 원동력이에요. 그게 진짜 대학까지 거 네임밸류 생각하고 만약에 하시면 얼마 못 갈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면 그냥 여기서도 길이 있겠지 하고 금방 포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스스로한테 되게 솔직해지셔서 내가 이거 진짜 왜 하는 거지? 막 수능 다시 봐도 되잖아요, 진짜 원하면. 그럼 뭐 사실 지금 있는 대학에서 졸업한다고 여러분이 못 먹고 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진짜로 근본적으로. 내가 이 학교를 옮기면 그게 나한테 뭐가 좋은데? 진짜 전공을 예를 들어 바꿀 거예요. 그럼 전공 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굉장히 솔직해지셔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6개월 남은 시간을 좀 지탱하는 원동력이 확실히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좀 경험적으로 그렇다고 저도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사실 10개 정도 이상, 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10개 얘기하면서도 결국, 솔직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맥락은 사실은 다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수험 생활을 겪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여러분들도 좀 긴 시간 동안 앉아서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합격을 좀 기원하면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합격했어요.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있어서 뭔가 우울해 보이지만 다 웃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믿기 편하네요.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